안녕하세요, IT 크리에이터 신하스입니다. 오늘은 2020년에 새로 출시된 맥북 프로 13인치 한 달 동안 사용한 후기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맥북 프로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오른쪽에는 USB 포트가 없고 왼쪽에만 2개 달려 있어요. 이걸로 봐서 제 맥북 프로는 황족인 척을 했지만 사실 소갈명이나 하나도 바뀐 게 없는 백정 기본형 인텔 8세대 모델입니다. 지난번 언박싱 영상을 올린 후 꽤 많은 분들이 기본형이 고급형에 비해서 그렇게 성능이 안 좋은지, 기본형으로 어느 정도까지 돌아가는지, 기본형을 사도 되는지에 대한 문의들을 되게 많이 주셨어요. 그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궁금증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맥북 프로에 관심이 많으셨던 분들이라면 이번 2020년형 맥북 프로 13인치가 공개가 되었을 때 환호보다는 실망부터 하셨을 거예요. 왜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맥북 프로가 15인치 모델이 16인치로 리뉴얼된 것처럼 이 13인치 모델도 기기 크기 자체는 비슷한데 디스플레이 베젤 자체를 줄여서 14인치로 리뉴얼되어 출시될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기대하지 마십시오 휴먼. 13인치 그대로 출시. And I also 마진 좋아. 바뀐 거 하나도 없이 13인치로 그대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가장 크게 전작에 비해 달라진 점으로는 애플이 5년 동안 똥꼬집을 부렸던 나비식 키보드를 드디어 버렸다는 겁니다. 애플은 기존의 가위식 키보드 키캡 아래의 구조가 X자 형태로 되어 있어서 생길 수밖에 없는 물리적인 키보드 높이가 마음에 안 들었나 봅니다. 바디를 슬림하게 만들기 위해서 키캡 아래의 구조가 나비처럼 생긴 이른바 나비식 키보드를 고안해냈고, 실제로 완전 평면에 가까운 키높이를 구현해내서 2015년부터 출시된 맥북들의 제품 두께를 엄청나게 다이어트 시켰던 것은 성공했어요. 하지만 이 나비식 키보드는 그 특유의 깔짝거린 소리와 실리콘으로 인한 내구성 문제, 그리고 도저히 익숙해지지 않는 타이핑감 등 욕을 적잖이 먹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2020년에 들어 16인치 맥북 프로와 맥북 에어, 그리고 아이패드 프로용 매직 키보드에 이어서 이번에 새로 출시한 2020년형 맥북 프로 13인치에도 나비식 키보드를 버리고 다시 가위식 키보드로 돌아온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전작에서는 ESC 키가 터치바 형태로 되어 있었던 것에 비해 이번 2020년형 신작에서는 물리 키보드 ESC로 바뀌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터치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대체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분들도 호평을 하고 있기 때문에 ESC 키는 물리 키로 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실제로 이게 편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사실 제가 갖고 있는 기본형의 경우 달라진 점이 이 두 가지가 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존버가 실패했다고 하는 환호보다는 실망을 먼저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변한 것이 없으니 기본 용량이라도 128기가에서 256기가로 늘어났고 정가의 가격을 낮춰준 것으로 적당히 만족해라 이 휴먼들아 라고 팀쿡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사실 맥북 프로 13인치 2020의 기본형과 고급형의 차이는 썬더볼트의 개수로 정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본형에는 썬더볼트가 좌측에 2개, 그리고 8세대 인텔 쿼드코어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고급형에는 썬더볼트가 좌측에 2개, 우측에 2개, 총 이렇게 4개가 탑재되어 있고 10세대 인텔 쿼드코어 프로세서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CPU가 8세대랑 10세대, 2세대는 차이가 나 사실 8세대와 10세대의 CPU 깡성능적인 차이는 크게 유의미하지 않습니다. 8세대도 충분히 좋아요. 다만 주목해야 될 점이 내장 그래픽인데 10세대부터 적용된 인텔 아이리스 플러스 그래픽은 전 세대 맥북 프로 13인치의 그래픽과 비교해서 최대 80% 이상 빨라진 4K 편집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램도 기본형인 요거 같은 경우는 LPDDR3, 고급형은 LPDDR4X, 그리고 최대 옵션으로 32기가까지 확장이 가능합니다. 성능적으로 보면 당연히 고급형이 더 좋은 건 맞아요. 하지만 몇백 개의 포토샵 레이어 깔아두고선 그래픽 작업하시거나 영상 편집으로 애프터 이펙트로 막 아이언맨이랑 타노스랑 싸우는 것 마냥 화면 효과 빵빵 넣으시는 분들이 있어서는 확실히 체감이 가능하시겠지만, 저같이 문서 작업이나 웹서핑 아니면 뭐 동영상 편집해봤자 컷 편집 정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는 기본형 모델도 나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략적으로 출시되었을 때 성능을 봤을 때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기본형을 구매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실제로 사용을 해보니까 기본형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맥북 프로를 구입한 이후로 제 모든 영상 편집도 전부 맥북 프로의 프리미어 프로로 편집을 해왔는데 프리징이나 버벅임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모로 고급형 모델이 좋은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기본형 모델은 172만원부터 고급형 모델은 249만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고급형은 교육 할인이나 오픈마켓 이런저런 할인을 먹여도 그 가격이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에요. 저의 경우는요. 따라서 딱 정리해 드릴게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맥북 프로 기본형과 고급형을 고민하시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애초에 기본형으로 충분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급형 모델의 니즈는 확실하게 현업 종사자들을 타겟팅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이에요. 애초에 맥북 프로 자체가 프로들 쓰라고 나온 것이긴 하지만 기본형은 그래도 우리 같은 일반인들 어떻게 좀 맛만 살짝 보라고 출시한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기본형 맛보니까 나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이 맥북 프로 13인치 기본형, 전작과 바뀐 게 없다곤 하더라도 쓸모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기본적인 웹서핑, 문서 작성 등에 대해선 굉장히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P3 생명력까지 지원하는 2560의 1600 레티나 디스플레이는 업계 최고 수준이고요. 사진 보정하시는 분들은 이거 한번 딱 보시면은 왜 다들 맥북 프로 하는지 단번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픽셀 센스 디스플레이를 쓴다는 서피스북, 서피스 랩탑보다 훨씬 디스플레이 품질이 좋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럼 실제로 궁금해하실 완전 하드한 전문적인 영역에서나 쓸 수 있는 그런 그래픽 작업들이 아니라 간단한 브이로그나 포토샵 같은 경우 어느 정도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의 경우에도 제가 막 몇백 장의 레이어를 쌓아두고서는 그래픽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유튜브 썸네일 작업 아니면 스냅 촬영 보정 정도 그렇게 쓰고 있는데 버벅임 없이 잘 돌아갑니다. 특히나 이번 영상에서는 포토샵에서 사이드카 기능이 너무나도 편리해가지고 그걸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 사이드카가 뭐냐면 맥북과 아이패드의 디스플레이를 서로 무선으로 연결해서 외장 디스플레이로 쓰거나 아니면 디스플레이를 복제하는 기술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말 대박입니다. 딜레이도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고요. 단순히 디스플레이를 복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포토샵에서 애플 펜슬 필압도 먹더라고요. 항상 마우스로 영상 편집하던 거 사이드카로 아이패드에 애플 펜슬로 영상을 편집하거나 마우스가 필요 없어지는 등 컴퓨팅 조작에 있어서 전통적인 조작 방식이었던 키보드와 마우스 그리고 트랙패드까지 이런 거 말고도 마치 제3의 팔이 생긴 기분이었어요. 제3의 다리는 사이드카라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맥북에서 포토샵을 구동한 모습인데요. 아예 아이패드의 포토샵을 노골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죠. 자, 지금 맥북 프로와 아이패드 프로 3세대를 사이드카로 연결한 모습인데요. 지금 맥북 프로의 디스플레이를 아이패드 프로로 정확히 복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어떻게 좀 타블렛 같죠? 그리고 이게 정말 대단한 게 멀티터치도 먹고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사이드카 연결한 모습인데요. 지금은 디스플레이 복제를 통해서 이렇게 완전히 똑같은 화면을 구현해냈고요. 보시면은 사이드카 디스플레이 미러링, 별도 디스플레이로 사용을 하면 이렇게 아예 별도의 디스플레이가 되어서 깜짝이야, 내 얼굴이네. 이 창을 이런 식으로 완전히 듀얼 모니터처럼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짜로 쏠쏠하게 사용했던 게 이렇게 미러링을 해서 사진 보정 같은 걸 할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 가장 놀라웠던 게 필압 지원도 됩니다. 자, 이렇게 살짝 쓸 때는 스스 하다가 힘을 주면은 이런 식으로, 아주 놀랍죠?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현업 종사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같이 라이트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이제 막 와콤 타블렛 이런 것들이 필요 없어지는 시대가 된 거죠. 사이드카로 해결이 된 거니까. 못생긴 녀석 이거 아주 혼쭐 내줘야 되겠어. 그래서 저는 맥북 프로를 구매하고선 가장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 사이드카를 통해서 사진 보정을 하고 썸네일 작업을 하고 포토샵 작업을 하고 이걸로 영상 편집을 하는 게 너무나도 편했습니다. 굉장해요. 지금 딜레이도 거의 없이 바로바로 반응이 되고, 이 필압 이것도 정말 대박이고, 이런 식으로 썸네일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은 완전히 실시간으로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 얼굴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웠던 점이 이 맥북 프로의 대기 성능이었습니다. 저는 아이패드 프로와 맥북 프로 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좀 가방을 가볍게 하고 싶을 때는 맥북 프로를 들고 나가기보단 아이패드 프로를 들고 나가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은 3일 연속으로 맥북 프로를 아예 쓰지 않은 적도 있었어요. 전원을 완전히 꺼둔 것도 아니고 그냥 슬립 모드였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100% 충전한 상태에서 3일이 지난 후 열어보니까 96%가 남아있더라고요. 이 정도 대기 전력이 왜 이렇게 놀랐냐 하면은 그동안 제가 써왔던 서피스 프로나 서피스 랩탑 아니면 국내 울트라북들 같은 경우에는 슬립 모드를 해놨어도 배터리 누수가 꽤 심해서 막 하루에도 10%, 20%씩 달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일단 얇고 가볍고 고성능을 추구하는 노트북 특성상 발열이 꽤 있어요. 맥북 프로 같은 경우는 이쪽 힌지 아랫부분에 송풍구가 2개 딱 나 있는데 이거 외에는 전혀 발열을 해결할 곳이 없거든요. 힌지를 딱 열었을 때 요 틈 사이로 발열이 해소되는 거 말고는 아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발열 팬이 돌아가는 소리가 조금 무시하기 힘든 정도? 구동 시간이 어느 정도 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팜레스트 부분에서 발열이 꽤 느껴지고 영상 편집이나 사진 보정을 할 때에는 무조건적으로 팬이 돌아가요. 그런데 이 팬 소음이 꽤 컸습니다. 비행기 이륙하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를 플레이하는 것도 아니고 다운받고 있는 중인데
여기랑 이쪽은 발열감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데 가운데 부분이랑 팜레스트 부분에서는 발열감이 약간 느껴지네요. 네, 신기하게 이쪽이랑 이쪽은 발열감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근데 여기가 굉장히 뜨겁고 오히려 트랙패드 쪽은 시원하고 이 양옆이랑 가운데가 굉장히 뜨겁네요. 지금 기기를 드니까 바람 소리가 들리죠? 이 밑부분에 이 부분 통해서 나오는 거구나. 지금 굉장히 뜨거운 바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영상 렌더링을 돌린 것도 아니고 그냥 프리미어 프로를 시작하려고 했을 뿐인데 이런 소리가 난다고? 도서관 같은 데서 사용하시기에는 조금 눈치가 보일 정도의 소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방금 얇고 고성능을 추구하는 노트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요즘 나오는 비슷한 컨셉의 경쟁작들에 비해서 그렇게 가볍고 얇지도 않죠. 이 바디 자체는 정말 상당히 견고해요. 아이패드 프로 밴딩 게이트 때문에 언제나 항상 가방에서 꺼낼 때 휘어져 있나 이런 걱정을 했었는데 맥북 프로 같은 경우는 그런 걱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견고해요. 하지만 그만큼 무게가 나가더라고요. 이 맥북 프로가 13인치에 1.37kg인데 17인치 그램이 1.34kg이죠. 크기 차이는 진짜 이만큼 나는데 그쪽이 훨씬 더 가볍다는 거예요. 물론 본체 완성도나 강성 등을 따지자면 밑도 끝도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맥북 프로가 적어도 가벼운 노트북은 아니라는 거죠. 요 가격에. 그리고 여전히 구린 720p HD급의 웹카메라는 변함없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건 기본형 쓰는 백정의 징징거림입니다만 썬더볼트 단자 개수로 기본형과 고급형의 차별을 둘 거였으면 기본형에 2개를 넣어줘도 이 좌측에 2개를 몰아넣는 게 아니라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이렇게 넣어줬으면 어떨까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USB-C 타입 단자가 아무리 많이 보급되었다곤 해도 아직까지 USB-A 타입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절대적으로 많을 거란 말이에요.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맥북 프로에 USB를 연결할 일이 있을 때 이렇게 USB A to C 젠더를 쓰거든요. 근데 이 녀석의 단자가 굉장히 서로 가까이 붙어 있어서 이렇게 하나의 단자를 달면은 나머지 한쪽은 사용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충전할 때도 방향이 있어가지고 조금 아쉬움이 있었고요. 좌측으로 몰린 이 USB 포트 배열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이게 양쪽에 달려 있었으면 진짜 좋았을 것 같은데 아쉽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2020년에 새로 출시된 맥북 프로 13인치 기본형 모델에 대해서 한 달 후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제 영상을 통해 맥북 프로 고민 혹은 기본형과 고급형 어떤 걸 골라야 될지라는 그런 해결에 도움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언제든지 제가 답변 달아드릴 거고요. 지금까지 IT 크리에이터 시나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도 인사해. 이 아이패드에서 에어드롭으로 바로 맥북으로 옮길 수 있는 이 애플 내 생태계에서의 이 연동성은 정말로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애플 내에서만 한정된 것이 조금 단점이긴 하지만요. 일반적인 SD카드 리더기를 통해서도 이렇게 USB 타입 A지만 타입 A to C 젠더로 이렇게 옮길 수 있습니다. SD카드의 포맷 확장자만 EXFAT면은 그냥 일반적인 서드파티 리더기로도 충분히 맥북 프로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에 반해 지금 이 LG 외장하드는 NTFS예요. 포맷 형식이 EXFAT가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하고 이렇게 불은 들어와 있지만 맥북 내에서 인식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요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맥북에서 인식이 안 되던 NTFS 형식의 외장하드를 갤럭시 Z 플립에 연결을 했더니 이렇게
USB 저장 공간 1.82TB 이렇게 인식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맥북 프로 볼륨 조절하실 때 이거 누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게 불편하셨던 분들은 그냥 누른 다음에 바로 조절도 할 수 있습니다. 굳이 이걸 한번 누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누른 상태에서 바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